네, 시청자 여러분, 밤새 편히 잘 쉬셨습니까? 12월 4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춥습니다. 따뜻하게 입고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데일리 신문에 나온 내용 중에서 요즘에 장이 뭔가 여러 가지로 좀 변화하는 모습, 변곡점인 모습.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변곡점이라는 거는 11월 내내 참 부진하고 힘들었던 지루하고 그다음에 약간 희망의 빛이 살짝 좀 이렇게 좀 깜빡깜빡하던 거 안 좋은 쪽이죠. 그러니까 이거 계속 내려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낳았던 그런 분위기가 이제는 반대로 희망의 이제 어떤 불빛이 점점씩 커지는 좀 더 밝아지는 그런 느낌의 어떤 장 분위기여서요. 그런 면들을 좀 감안해서 시장 관련돼서 오늘 좀 주목을 해 보셔야 될 그런 내용들 또 4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된 내용입니다. 법안이 이제 기재위 통과했죠. 그 내용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기재위를 통과한 이제 본회의도 곧 통과할 텐데요. 배당소 분리과세 내용은 적용 대상이 배당 성향 40% 이상. 그러니까 내가 1년에 1억의 수익을 내면 그중에 4천만 원을 이상을 배당을 해주는 회사. 이게 되는 거고 요게 이제 이를테면 우수형이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시는 배당 성향 25% 이상 및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 요거는 노력형이라고 이렇게 또 굳이 표현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정부의 안은 처음에 이제 40%로 했고 그다음에 25%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세분화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배당 성향이 좋은 회사 외에 그다음에 배당 성향을 계속해서 좀 높여가려고 하는 회사 이 2가지로 좀 구분을 했다. 좀 더 세분화했다는 측면이 있고요. 중요한 거는 적용 시기입니다. 이게 사실 처음에 정부에서 얘기 나오고 할 때는 내년이 아니라 뭐 내후년 이렇게 2027년부터 이제 적용이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민주당의 이소영 의원이라든가 일부 이제 의원들이 무조건 내년부터 적용해야 된다. 그래야지 실제로 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있다. 이런 주장을 열심히 펼쳤죠. 그래서 26년으로 결정이 됐다는 것도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 사실 이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중요한 거는 그래서 배당세율이 얼마야 이겁니다. 보시면 연간 2천만 원 이하의 이제 배당 소득이 되는 분들은 14%. 내가 올해 2천만 원 이하니까 2천만 원부터 딱이죠. 2천만 원 내가 올해 배당 소득을 얻었어 그러면 14% 140 이제 2천만 원이니까 280만 원이 되겠죠. 요게 이제 세금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부터 2천만 원 초과부터 3억까지 여기가 이제 구간이 크죠. 여기는 20%입니다. 그러니까 3억 원의 이익을 배당 소득을 벌었을 때 이 내는 세금이 이제 600만 원. 그러니까 이익에 비하면 상당히 부담이 좀 적은 거죠. 6천만 원이 되는 거죠. 3억이니까 뭐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50억 원의 초과, 이거 50억 원을 초과하는 배당 이익을 버는 사람들은 많지 않겠지만 이런 분들은 30%, 50억을 벌면 1억 5천만 원을 내는 거 이렇게 이제 얘기가 좀 됐습니다. 또 분리과세 적용 대상 기업 40% 이상 기업은 우리 지금 상장사들이 2,700개 되는데 그중에 254니까 10%가 채 안 되는 거죠. 배당 성향 25% 이상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하는 기업도 67개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대부분은 조건에 미충족이 되는 거니까 결국 이제 이런 회사들을 이렇게 끌어올려서 배당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되면 사실은 기본적으로 이 내용만 놓고 본다면 일반적으로 금융 그다음에 통신 이렇게 배당 많이 하던 섹터들이 아무래도 일단 1차 주목이 되고 어제 그래서 금융주들이 오랜만에 또 강한 반등을 좀 하기도 했고요. 뭐 지주사들 중에서 사실 요거 맞출 수 있는 데는 또 많이 좀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노력형 쪽에 조금 더 포커싱을 하는 게 주가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이 회사가 앞으로 배당을 더 하겠구나 이런 측면에서 주가의 어떤 상승률이 더 높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을 좀 더 발굴하는 작업이 좀 필요하겠다. 지금 오늘 이데일리 신문에서는 한국금융지주를 대표적인 예로 들었는데요. 한국금융지주가 지난해 배당 성향이 20%입니다. 그러니까 우수형도 아니고 당연히 노력형도 아니죠. 근데 이 회사가 올해 수익을 굉장히 좀 많이 냈고 특히 IM의 이런 종합 투자 계좌까지 이제 이번에 자격을 얻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수익을 올해 역대 최고치 수익을 더 낼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은 또 주주 환원에 대한 의지도 강하죠. 그럼 이런 회사들은 내년에는 배당 성향을 훨씬 더 높일 거다 이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회사들을 좀 적극적으로 찾을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 역시 실적이 좋은 회사들을 이렇게 추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동차주 얘기 좀 해보죠.
일단은 요 며칠, 그러니까 11월 1일부터 관세 25% 매기던 걸 15%로 이제 하향 조정한 거, 이거를 소급 적용한다. 요 얘기가 나오면서 자동차주들의 움직임이 좀 좋습니다. 일단 주가부터 보시면 현대차 최근에 26만 원대까지 올라섰고, 기아도 11만 원 8천 원대, 12만 원 근처까지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근데 물론 뭐 다른 반도체나 뭐 조선이나 뭐 소위 말하는 조방원전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에 비하면 아직은 뭐 주가 상승률이 올해 물론 뭐 안 오른 건 아닙니다만 좀 약하죠. 근데도 자동차주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거는 일단은 좀 판매와 관련돼서 기대감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11월 수출에서 자동차 수출이 좀 괜찮았고요. 특히 지금 미국에서 이 하이브리드 차, 그러니까 전기차로 아직 넘어가기에는 부담스럽고, 또 하나 트럼프 정부의 정책 자체가 전기차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로의 이 소위 말하는 전환이 그렇게 눈에 띄게 늘어나지는 않죠. 유럽이랑 뭐 중국이나 이런 쪽이랑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우리도 상당히 좀 빠르게 좀 넘어가고 있는데 미국은 좀 그렇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부분에 대한 판매 부분이나 성장성은 사실 굉장히 지금 기대치를 낮춰놓은 상황이고요. 대신 하이브리드 차 이쪽에 좀 굉장히 판매도 잘 되고, 이쪽의 시장 성장이, 그러니까 미국이 전기차 쪽으로 이제 더 완전히 이제 정부 정책이 이렇게 밀어주기 전까지는, 그때까지는 이 하이브리드 차에 대한 어떤 판매량도 그렇고 시장의 관심도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사실 하이브리드 차는 도요타가 원조기도 하고, 도요타가 미국에서도 넘버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대차가 이 도요타의 아성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 여러 가지를 좀 따라가야 되는데, 아직 뭐 기술력적인 측면에서는 도요타를 능가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결국은 이번에 이제 그 관세 적용 자체가 이제 비슷해졌으니까 이제 가성비, 그러니까 그 도요타의 성능에 버금가는 성능이지만 도요타보다는 좀 가격이 싸거나 또 다른 여러 가지 어떤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통한 어떤 그런 방식을 통해서 도요타의 아성에 도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고, 실제로 그 성과들이 이번 11월 수출이라든가 또 미국 내에서의 북미 시장에서 판매율 보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환율이 뭐 지금 1,460원대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뭐 수출하는 데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호재인데, 사실은 현대차가 이번 관세 이 장벽을 넘는 가장 중요한 이 포인트가 북미 현지 생산을 최대한 확대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봤을 때는 고환율 수혜, 이거는 너무 옛날식의 접근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다 해서 뭐 수출을 안 하는 건 아니니까 환율에 대한 수혜가 분명히 있겠고요. 이 부분도 분명히 수익성에는 반영이 될 거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조금 더 이제 특히 현대차나 기아,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주들을 이제 봐야 되는 시각이 좀 변화가 필요한 거는, 결국은 이제 현대차 그룹이 지금 지향하고 있는 일테면 이제 SDV,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이 모빌리티죠, 이쪽하고, 그러니까 뭐 완전 자율주행차 개념이 되겠고, 또 하나는 이제 로보틱스, 뭐 이런 쪽과 관련돼서 우리가 알고 있던 그냥 내연기관 차라고 하는 현대차의 어떤 모습이 향후 5년 뒤, 10년 뒤에는 지금과는 다른 모습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이죠. 특히 테슬라랑 비슷한 흐름으로 좀 가고 있다, 이런 점들에 있어서 뭔가 현대차에 대해서는 좀 이 어떤 그 바라보는 관전 포인트를 조금 더 확장해야 된다. 그 부분이 이제 아주 장기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현대차에 대한 어떤 인식을 좀 더 바꿔야 되는 그런 어떤 출발점이 이제 뭐 올해 말 내년부터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요 얘기는 사실 어제 준비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던 종목인데, 어쨌든 시장에서 화제니까 그냥 가져왔습니다. 이거 뭐 제가 뭐 이 말씀 드린다고 그래서 여기 뭐 따라가겠다 이러시는 분들은 뭐 없으실 거기 때문에 그냥 재미로 그런 게 있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9연상 상한가를 9일 연속 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되면은 뭐 이 표를 아예 보시죠. 천일구속 주가 추이를 보시면 쉽게 아실 텐데요. 11월 18일이면 불과 이제 한 2주, 3주도 채 안 된 겁니다. 그때 37,850원이었거든요, 주가가. 지금 보십시오, 어제 39만 9천 원입니다. 10배도 더 뛰었죠. 자, 이렇게까지 주가가 11배, 뭐 12배 가까이 뛰었던 이유는 이 회사가 2대 주주로 있는 물론 잘 아시죠? 강남의 고속터미널, 이 부지가 이제 재개발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온 직후부터 이렇게 좀 뛰고 있습니다.
천일고속은 그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부지 이거의 지분을 16.67%를 갖고 있거든요. 1위가 이제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데는 이제 신세계 센트럴 시티인데 여기가 이제 67%를 갖고 있고 여기 다음에 2대 주주인데 2대 주주니까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이 이제 뭔가 복합 개발을 해서 뭐 아주 엄청난 또 어떤 그런 어떤 뭐 랜드마크가 되면 거기서 엄청난 이제 수익을 얻을 것이다. 이제 이런 이제 사실 뭐 직관적인 그런 접근이죠. 그렇게 해서 주가가 이렇게 많이 뛰었던 거예요. 시장의 관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회사가 상한가가 15%에서 30%로 상승률이 확대된 이후에 연속 상한가 기록을 세울 것이냐. 지금까지의 기록은 12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록을 세울 거 13일이라고 합니다. 13거래일 동안 연속 상한가를 친 게 있는데요. 어느 회사인지는 뭐 굳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안 보이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회사가 과연 현재 9일까지 기록을 했는데 앞으로 4일을 연속 더 칠 것이냐. 이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정말 알 수 없는 거죠. 두 번째는 이 회사가 계속해서 상한가를 치기 위한 조건이 그래도 뭐 좀 펀더멘탈이 좀 있어야 되는데 과연 이 회사가 펀더멘탈이 그거를 뒷받침을 해줄 수 있겠느냐. 근데 사실 이 의문은 이 회사가 펀더멘탈 때문에 이렇게까지 왔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2022년부터 3년 연속 영업 적자 기록하고 있고요. 올해 3분기 현재 부채 비율이 377%. 물론 뭐 옛날에 부채 비율 뭐 4자릿수 넘는 기업들도 많았기 때문에 377%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게 아니냐 그러는데 이제는 부채 비율이 사실은 3자릿수 넘어가는 회사들은 기본적으로 재무구조가 건강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재무구조가 좋지 않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회사가 이렇게 사실 주가가 많이 떴던 이유 중에 하나는 유통 물량이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6%가 잠겨 있고요. 주주들, 대주주나 이렇게 14% 정도만 유통이 되다 보니까 이제 튈 때 굉장히 튀죠. 유통 물량이 적으면. 뭐 여기다 굳이 덧붙이자면 자사주 소각을 시장에서 좋아하는 이유가 자사주 소각으로 해도 유통 물량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EPS가 올라가서 주가가 더 올라가 이런 효과를 나타내는 건데 이제 뭐 거기다 갖다 붙일 얘기는 정확하게는 아닙니다만 결국 그만큼 시장에서 돌아다니는 물량이 적으니까 몇 주만 뭐 이를테면 상한가를 뭐 찔러도 상한가를 기록한 이런 상황이 된다라는 그게 이 주가의 이렇게 9일 연상 상한가의 기록인데요. 이건 그냥 재미삼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들어가시겠습니까, 어디? 자, 마지막입니다.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우려가 좀 있죠. 근데 제가 앞에 첫 번째 기사에서 시장 분위기가 긍정적인 쪽으로 좀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그 중에 현재 좀 약간 우려스러운 상황 엔캐리 트레이드인데 이제 일본이 BOJ가 금리를 올리면 당연히 이제 엔화 가치가 올라가고 그러면은 일본 내 금리도 올라가고 그러니 또 엔화 가치도 올라가니 당연히 밖에 나가 있던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청산이 돼서 안으로 들어오지 않겠냐 이거죠. 뭐 매번 하는 얘기긴 합니다만. 긴장은 고조라고 제목이 나와 있긴 합니다만 시장에서 뭐 그렇게까지 지난 작년 8월만큼 그렇게까지 많이 그렇게 걱정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럴 만한 이유가 계속해서 시그널을 주어왔고요.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또 이미 그 사이에 조금씩 뭐 청산이 된 물량도 있을 거고 한꺼번에 터지지만 않으면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엔캐리 청산 관련돼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겠냐. 시장에 충격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본격적으로 뭐 된다 그러면 작년 8월과 같은 그렇게 뭐 한 20% 떨어진 이런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근데 계속해서 봐야 됩니다. 일본의 상황은. 왜냐하면 엔화가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 사실 원화도 따라가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 원화 가치의 이런 절하 상황 그러니까 원달러이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이 이제 거의 고점을 찍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원달러율이 좀 더 안정이 된다면 시장도 좀 분위기가 좀 나빠지지 않고 외국인 수급에도 좀 긍정적인 기대감이 좀 가질 수 있겠죠.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